저는 뭐 먼저 서두에 이제 이렇게 약간 좀 약간 양념을 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제가 뭐 이렇게 역사 학자도 아니고 뭐 일반 역사나 교회사를 전공한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저를 이제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는데 저는 이제 원래 뭐 역사나 이런 걸 전공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음악 공부했고, 그 이제 음악 한 사람이 도대체 이제 어떻게 왜 이제 역사 강의를 하고 역사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나? 그러면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좋게 표현하면 이제 좋은 멘토를 만나서 그런 거고, 또 뭐 어떤 의미에서는 그 멘토를 만나서 제 인생의 길이 이제 크게 방향 전환이 일어났다 내지는 이제 꼬인 거죠. 이렇게 제 원래 전문 분야가 아닌 어떤 영역에 빠져들게 된 거죠. 빠져들게 돼서 그걸 어떻게 멈출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뭐 이런 막 역사에 대해서 막 이렇게 책도 뭐 이렇게 몇 권 썼지만 3시간씩 강의하라 이런 부탁을 받을 때는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우리 소개받은 대로 그 역사로서의 교회 처음에는 이제 이게 무슨 표현인가 그런 이제 생각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교회 그 자체가 어떤 역사로 읽히는 어떤 측면에서는 어떤 표현이 좀 적절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 뭐 한국 교회사도 공부를 개인적으로 이제 하기는 했지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제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제가 한국 교회사나 한국 역사도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러다 이제 미국에서 저의 이제 좋은 멘토가 되는 목사님을 만나면서 역사에 눈을 뜨게 되고 하지만 이제 일반 한국사를 주로 이제 많이 이야기하게 됐죠. 근데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사역을 시작하면서는 한국 교회사를 제가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나서 자랐지만 한국 교회를 잘 모른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사에 대한 어떤 관심은 거기서부터 출발했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그 각 교단 신학교에서 사용하는 그 한국 교회사 이제 교재, 뭐 고신의 이상규 교수, 뭐 또 뭐 합신의 김영재 교수, 뭐 이렇게 다 총신의 박용규 교수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제 교단별로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는 분들의 책을 다 사가지고 이제 한 권씩 한 권씩 읽기 시작한 것이 이제 역사 공부의 시작, 교회사 공부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역사 공부나 강의를 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청년들은 주로 그런 걸 물어봐요. 저는 주로 이제 청년들, 이제 청소년들 강의나 사역을 많이 하니까 이제 책들을 소개하는데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사도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뭐 무슨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는 저는 이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원래 이렇게 한 25년 넘게 설교나 강의를 하면서 PPT를 안 쓰기로 유명한 사람이어서 오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만 계속 보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크게는 이제 역사의 쓸모에 대해서 좀 잠깐 전반부에 조금 나누고 이 첫 시간에 전반부에 그 이후에 이제 전체적인 우리 교회사를 보는 어떤 사관이라 그러죠. 그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사관에 대한 나누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냐면 교회사의 어떤 에피소드나 교회사에 등장하는 어떤 개인들에 대한 자료나 책들도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고 또 예화로나 설교에 또 강의 중에 많이 접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이 아니면 이 사관에 대해서는 배우거나 생각해 볼 기회가 잘 없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관과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역사를 보는 시각이죠. 관점이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역사를 보느냐가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만 우리가 한국 교회를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 하는 것들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관에 대한 말씀을 우리 첫 시간에는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크게 봐서는 이제 구한 말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국권을 상실하게 되는 1910년 기준으로 앞뒤 한 1, 20년 어간의 그 초기 우리 한국 교회의 특징과 또 어떤 입장,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지금 시대하고 조금 모든 역사는 지금 시대하고 또 어떻게 이제 연결되어지느냐라는 고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두 번째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이제 그 이후 이제 해방 전국 전후로 그 이후 이제 뭐 사실 1919년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이후로 사실 이제 20년대 30년대에는 사실 국내에서는 뭐 다룰 이야기가 많죠. 분량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 뭐 신사참배 문제도 이제 다 그 시기에 나오게 되고 다양한 이제 일본의 뭐 이런 문화적인 정책이나 다양한 친일 이런 사건들이 다 그 이후에 급격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의 추방까지 그 과정에 다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다루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고요. 그래서 좀 건너뛰어서 그 주제들은 건너뛰어서 해방 전후로 또 교회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당시에 어떤 반응과 그 전국에서 그 역사적 흐름과 맥락 속에서 어떤 포지션의 교회가 있었고 또 어떤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그것이 또 그 이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라는 부분을 할 수 있는 만큼 다루고요. 마지막 시간에 그 해방 전국 전후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소위 말하는 이제 민주화 운동 시대와 이제 현대로 들어오는 그 맥락에서 교회의 어떤 역할, 위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이제 하면서 마지막에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코로나라는 상황과 맞물려서 교회가 다시 한번 또 사실 컨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교회 또는 컨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역사 속에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성서가 어떻게 읽혀지느냐 하는 맥락과 동일하게 이 컨텍스트로서의 코로나 시절이라는 시국이라는 이 팬데믹 시대에 교회라는 텍스트가 이 세상에 의해서 어떻게 읽혀지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주제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나누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뭐 역사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혼자 사실 그냥 좋아서 공부를 한 십몇 년 꾸준히 해왔지만 한국 교회사를 조금 이렇게 집중적으로 또 여러분들 앞에서 긴 시간 나누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니까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역사의 컨텐츠를 크게 둘로 나눈다면 역사는 사건과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이 때로는 너무 방대해 보이고 그리고 너무 이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많고 좀 거시적 관점에서 보려고 해도 너무나 길고 사실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학문 중에 하나가 저는 역사학이라고 생각하고 역사라는 콘텐츠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조금 이렇게 압축해서 우리가 접근하기 쉽게 그 역사의 소재를 만약에 나눈다면 사건과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면은 아마 역사를 공부하기 조금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교회사는 우리 뭐 오늘 강의 듣는 분들이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교회에 이제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청년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이제 목회자들 쪽으로 치우치진 않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프로그램 자체가 한미준 프로그램이고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반복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목사님들의 교회사 상식을 제가 수준을 좀 높다고 생각해서 웬만한 것은 건너 뛰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사람으로 접근하면 조금 쉽습니다. 이 둘 중에 내가 관심이 더 있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역사적 사건과 이벤트에 호기심이 많다.
그러면 그것을 먼저 붙들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그리고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지, 그 사건의 전은 뭐였고 후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라고 해서 사건으로 들어가면 사실 결국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제 특정 어떤 역사 인물, 나는 뭐 이렇게 구한 말이니 조선시대니 뭐 이렇게 개화기니 뭐 이렇게 하나도 모르겠다, 다 헷갈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도산 안창호가 좋다, 백범 김구가 좋다, 아니면은 뭐 남강 이승훈이 좋다, 월남 이상재가 좋다. 이렇게 그 사람으로 들어가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사실 중심으로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과 그 배경들이 결국 배경들을 마주하게 되죠. 사실은 사건으로 들어가도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고 사람으로 들어가도 사건을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사는 결국 사건과 사람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 날줄과 씨줄로 함께 얽혀서 계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역사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가운데서 아무래도 이제 그 사건들, 역사적 사건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그리고 그가 그런 생각들을 누구와 함께 나누고 소위 동지라고 하죠. 동지. 어떤 사람들, 거기서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어떤 액션을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 펼쳐지게 되고 역사의 페이지가 열리는가라는 것들을 보게 될 때는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사람이 조금 더 근원적인 요소다라는 측면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다 보면 사람의 이야기가 아무래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도 이제 역사 인물들을 주로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역사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역사를 공부해 왔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역사 속 인물들의 만남을 중심으로 하는 책들도 쓰게 되었고, 그렇게 되었는데 조금 사람 중심으로 보는 데 있어서도 제가 왜 역사관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사람 중심으로 본다고 해도 이제 때로는 너무 영웅주의, 그래서 너무 이제 역사 속의 어떤 한 피규어를 어떤 한 존재나 한 사람이 사실 그 시대를 다 평정하고 마치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만드는 그런 어떤 영웅주의 시각에서 이제 보기 시작하면 엄청난 역사의 오류를 사실은 만들어내게 되죠. 그렇게 조금 잘못 조명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는 이제 이승만 같은 사람이라고 보죠. 오히려 이제 이거는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너무 과장하고 너무 과대포장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의 좋은 면조차도 사실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한,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약간 두드러기 반응을 괜히 불러일으킨 그런 측면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분 스스로는 굉장히 억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이제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 시각에서 본다면 사실 영웅보다는 역사 속의 사람을 볼 때도 영웅보다는 조금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역사를 보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다. 그래서 역사는 기본적으로 사건과 사람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 사건과 사람 중에서도 사건보다는 좀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사람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 중에서도 그 한 사람을 어떤 영웅적 피규어로 만들어서 과장하고 과대 포장하기보다는 한 사람의 영혼으로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뇌하고 씨름하고 자기 시대를 붙잡고 그렇게 온 존재로 때로는 그 자기 시대를 몸으로 마주해서 사실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실현되도록 하도록 자기를 희생했던 것, 자기 희생 그런 측면에서 좀 볼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먼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시간들이 저는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역사 공부의 유익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사를 공부하면 저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 좀 유익을 많이 개인적으로 얻었던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어떤 근원을 파악하는 눈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어떤 많은 상황과 많은 사건과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나 라는 것을 사실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데 역사 공부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는 사실 근원을 찾는 공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 한국 사회도 지금 너무 이렇게
격가지가 많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타난 현상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현상들에 너무 집중하고 그 현상을 붙들고 자꾸 씨름하다 보면 오히려 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근본적 이유와 원인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상황에서 한국 교회 안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뭐 이런 뭐 세속적인 성공, 뭐 기복 신앙, 이런 뭐 번영 신학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어떤 이런 진영과 어떤 이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다른 종교와의 어떤 관계성이나 갈등 그리고 뭐 동성애와 여러 가지로 대변되는 문화적인 이슈와의 씨름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런 이슈들을 그걸 붙잡고 그 주제 하나하나를 붙잡고 너무 이제 싸우고 옳고 그름과 네 편 내 편을 가르다 보면 사실 모두가 본질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런 논쟁과 논의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라는 그 뿌리를 찾아가는 굉장히 그 시각과 노력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데 한국 교회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역사적 시각 역사를 보면 조금 이제 짧은 시각에서 보다는 긴 안목과 긴 시각 그리고 긴 호흡에서 뭔가를 좀 봐야 하고 생각해야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역사 공부를 통해서 조금은 이렇게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제 저의 스승되는 목사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여성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집을 읽고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역사책을 읽으라고. 그래서 이제 여성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소녀 같았던 그 감성이 이제 막 애 키우고 막 집안 살림하고 막 이렇게 살아내고 이러면서 너무 이제 씩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드세지고 사나워진다. 그래서 좀 시집을 읽으면서 이렇게 시적 어떤 문학적 감수성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잃지 않도록 소녀적 감성 이것을 계속 갖고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뭐 그런 측면이겠고 남성들에게 이제 역사를 좀 읽어라. 아무래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이 총각 때 싱글일 때 이렇게 막 어깨 피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막 하지만 취업하고 가정이 생기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점점 어깨가 이렇게 움츠러들고 그리고 이제 윗사람 눈치 보게 되고 주변 사람 눈치 보고 이제 내가 잘리면 우리 가족이 다 죽는다. 이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자꾸 이렇게 오그라들게 되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래도 역사를 통해서 좀 넓은 가슴 그리고 이제 긴 호흡 그리고 좀 탁 트인 시각 이런 것들을 가져야 우리를 계속 움츠러드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사실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 힘, 어떤 코어. 우리가 운동에도 이 코어를 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코어가 되어주는 것이 이제 역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같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목회적 환경이 우리를 굉장히 많이 위축시키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의 많은 목사님들이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좀 떠나거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좀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가면서 사실 많이 맥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때가 딱 역사 공부하기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역사 공부에 좀 이렇게 들어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역사는 이제 흐름을 읽는 공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모든 현상들의 흐름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그 안에서 근원을 찾고 맥을 잡아내고 그 흐름을 분석해서 이것이 저기에서부터 와서 지금 이 과정에 있고 지난 역사를 봤을 때 앞으로 이렇게 가겠구나라는 것들을 예측하게 해주는 그런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또 역사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공부를 통해서 근원을 찾고 맥을 잡아내고 흐름을 읽는 이 훈련이 지금 시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개개인들이 인생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필요한 역량인데 이것이 사실은 역사 공부를 통해서 길러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근원과 맥과 흐름을 잡아낼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현상들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 현상들을 이런 근원과 맥과 흐름을 보는 안목에서 짚어가면 그 어떤 현상들의 원인과 이유를 찾아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 무언가가 무너졌으면 어디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나 그리고 그 무너진 것의 출발점이 무엇이고 이유는 무엇이고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무너졌는가 이것이 결국 사실 근원과 맥과 흐름을 잡아내는 공부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역사를 공부해야만 무너졌으면 그 무너진 이유, 그 무너짐의 시작, 그리고 무너짐의 어떤 정도와 과정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그리고 동시적으로 이 근원과 맥과 흐름을 잡아내는 역사적 시각과 안목이 있어야만 무너진 것을 회복할 때에 그럼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느냐,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야 할 그 어떤 지점을 우리가 찾기가 수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하나라는 사실 방법론도 거기에서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디서부터 무엇이 왜 우리를 무너지게 했느냐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디로 돌아가야 하고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도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우리가 이런 시대일수록 더 교회와 목회자들이 역사 공부에, 특히 한국 교회사의 좀 큰 맥락을 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것을 서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우리 한국 교회사에 좀 더 이제 한국 교회사와 관련된 이야기로 들어가서 먼저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한국 교회를 보는 어떤 관점, 한국 교회사를 보는 그 사관에 대한 말씀을 조금 서론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뭐 아마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는 그 연구의 어떤 사관의 흐름에 대한 짧은 요약된 잘 요약된 글이 있다면 아마도 이제 제 생각에는 1972년도에 출판된 그 민경배 교수의 한국 기독교회사라는 책의 서론에 보면 그 이전에 있었던 한국 교회사 연구의 흐름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이분이. 예, 정리를 하셨는데 물론 이제 앞선 사람의 그 뭐 우리가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그러는데 사실 연구는 좀 그런 면에서는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연구를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사료의 한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공개되거나 발굴된 이런 여러 역사적인 사료들의 한계나 또 연구 환경이나 여건 이런 것들에, 그리고 뭐 우리가 지금은 다 여기서 뭐 검색하면 뭐든지 다 나오는 시대지만 당시에야 미국에 있는 자료를 보려면 미국까지 가서 그 도서관을 찾아가서 직접 열람을 해야 되고, 카피가 안 될 때는 필사라도 해가면서 공부했어야 되는 환경에서 공부한 선배님들의 그 어떤 환경을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가 뭐 후배들이 너무 이렇게 선배들 너무 질타하는 거는 좀 그래도 절제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하지만, 이 민경배 교수가 72년도에 한국 기독교회사를 출판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한국 교회사 연구의 흐름들을 조금 정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옥성덕 교수가 이제 우리 민경배 교수의 그 흐름과 함께 그 이후 70년대 이후 80년대, 90년대까지의 흐름에 있어서 특히 이제 민경배 교수가 조금은 비판적 시각으로 봤던 우리 한국 교회사의 굉장히 디딤돌과 기초 같은 작업을 하셨던 백낙준 박사의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라는 1929년도에 출간된 그 책과 그분의 어떤 선교 사관이라고 하는, 그분이 공부했던 환경이나 여건 자체가 사실 굉장히 선교사들의 사료에 국한된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관이라고 우리가 명명하게 되는 어떤 관점, 하지만 그것이 복음 전파, 복음 선포의 어떤 측면이라는 관점에서 한국 교회사를 서술해 나갈 수밖에 없었던 어떤 그 환경적인 또 요인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사사했던 스승이 갖고 있었던 어떤 역사 이해나 역사관도 그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백낙준 박사나 그 이후에 이제 김양선 그런 분들을 지나오면서 민경배 교수가 이제 선교사관에서 그것을 넘어서서 사실 민족교회론, 민족교회사관이라는 관점으로 그것이 이제 그다음 관점이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이런 선교사관이나 민족교회사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과 사실 맞물려서 이런 어떤 민중교회 사관, 이런 사관들이 또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한국 기독교 역사 연구소라든지 이런 단체 중심으로 많은 학자들이 또 활동을 하면서 새롭게 이제 어떤 역사 신학 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일어나고,
단순히 한국 교회사가 아니라 그 주변 학문들 어떤 세계사라든지 아니면 근현대사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여러 사회학이라든지 또 종교학이라든지 다양한 학문들과 이제 이렇게 교류했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교류하면서 새롭게 이제 형성되게 되는 사관들이 많이 등장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감리교회 이덕주 교수가 많이 강조하는 토착교회 사관이라는 관점에 이르기까지 크게 보면 선교사관, 그리고 민족교회 사관, 그리고 민중교회 사관, 그리고 토착교회 사관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선교사관이라는 것은 이제 한국 교회사 전체를 조금은 이제 선교사 중심으로 봤다. 쉽게 표현하면 그런 관점이겠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조금 선교사들의 복음 전파의 역사가 그리고 이제 해외 선교부들의 선교 역사 중심의 사관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게 하다 보니 당연히 이제 우리 한국적 입장에서의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나 한국 교회의 다양한 어떤 의견이나 그 상황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한계성이야 당연히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또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김양선이라든지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이호운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제 역사 신학이나 역사를 공부하고 그것을 조금 수정 보완해 왔지만 사실은 이제 큰 틀에서는 선교사 중심적 역사 서술을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이 선교사관이 이제 그 이후에 조금은 이제 민족교회 사관 이라는 것들로 좀 더 이제 저는 이제 보완이 됐다고 보는데 이제 너무 이것을 자꾸 우리가 이전 사관 이후에 새로운 사관이 등장하면 그것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하지만 저는 진정한 학자들의 세계에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좀 너그럽고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판을 통해서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성장하게 하고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걸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조금은 너그럽게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이제 우리 민경배 교수로 대변되는 70년대에 등장한 민족교회 사관이 가지는 한계라면 한계 역시 이제 이 부분은 옥성덕 교수가 이제 좀 잘 다시서는 초대 교회사에서 조금 비판이라면 비판을 백낙중 사관과 민경배 사관, 특히 이제 선교 사관과 이제 이렇게 민족교회 사관을 지금 관점에서 아쉬운 부분들을 선배들 무슨 인격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형성되었고 제시했던 어떤 관점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들을 잘 저는 제시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